그는 외로운 실패자였지만 치명적인 암살자가 그의 하인이 되어 그와 사랑에 빠진다. 희도는 부모님이 두 번째 허니문을 간 사이 혼자 여름 방학을 즐기고 있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2D 웨이퍼에 빠져 지내며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어느 아침, 그는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으로 가니 그의 보안 카메라에 하인이 되고 싶어하는 예쁜 소녀가 찍힌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희도는 그 소녀를 초대하고 그녀에게 일 경험이 있는지 묻는다. 그 소녀는 자신이 암살자였고 주인에게 불충실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한다. 희도는 경악하며 그 소녀는 그녀의 주인이 그를 섬기라고 추천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농담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농담이 아니고 희도는 더욱 당황한다. 그녀의 주인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지 묻자 암살자 하녀는 그의 할머니가 주인의 아들의 사촌의 삼촌의 운전기사를 알았다고 말한다. 희도는 그들은 단지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곧 그녀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화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재빨리 화제를 바꿔 소녀에게 어떤 암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시범을 보여주기로 한다. 그녀는 그를 뒷마당으로 데려가 나무에 칼을 여러 개 던져 깔끔한 수직선을 만든다. 희도는 이 광경을 보고 바지를 적시고는 암살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며 그녀의 주인도 모르니 돌아가라고 말한다. 소녀는 속상해 보이지만 희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를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떠난다. 희도는 그녀가 가자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잊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를 따라 뛰면서 방울을 잊었다고 말한다. 그가 교차로에 다다르자 트프칸이 바로 그의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자신이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행히도 암살자 하녀가 그에게 뛰어들어와서 그가 얼음 스키를 당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녀는 일어나면서 이상하게 당황한 기분이 들어 이렇게 사람을 구한 적이 없어서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희도는 이에 조금 놀라지만 하녀는 자신의 길을 떠난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그녀에게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자 하녀는 그에게 칼 사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 희도는 그녀에게 집안 청소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는 방 안의 모든 가방을 가리키며 암살자가 그 안에 시체가 몇 구 들어있는지 묻는다. 희도는 그녀에게 자신은 그녀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냥 정상적인 가사 도우미를 원한다고 이해시키려고 당황해한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녀에게 은혜를 느껴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는 소녀에게 청소를 잘할 수 있다면 고용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최선을 다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몇 초 만에 걸레를 부수고 물을 쏟고 양동이는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소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희도에게 사과하며 빨리 치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지만 희도가 잡기 전에 고개 실력을 발휘하며 완벽하게 착지합니다. 하지만 다시 머리 위에 양동이가 떨어지며 완벽한 착지는 망쳐지고 희도는 그녀에게 항상 이렇게 어설픈지 묻습니다. 그녀는 낙담하여 사과하며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희도가 자신을 고용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머리에서 양동이를 치우고 수건을 건네주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청소를 도우면서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곧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희도는 배가 고파지지만 새로운 하녀는 요리를 전혀 못해서 희도가 직접 도와주기로 한다. 하녀는 야채 다듬는 일을 맡아 놀라운 칼솜씨로 순식간에 양배추를 채 썬다. 희도는 미리 사둔 돈가스를 꺼내는데 하녀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하녀는 음식의 맛에는 관심이 없다며 영양 보충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고 희도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한다. 그는 동네 가게의 돈가스를 자랑하며 홍보하지만 하녀의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희도는 낙담하지 않고 돈가스를 맛보면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는 아직 하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녀는 자신에게 이름이 없다며 고용주인 희도가 마음대로 부르라고 한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우선 그녀의 하인을 부르기로 결정한다. 그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하인의 반응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녀는 맛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을 느끼고 그것이 맛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희도가 90%의 MSG와 같은 특별한 소스를 곁들여 보라고 하자 그녀는 그 맛에 압도된다. 그날 밤
희도는 자주 꾸는 엄마가 자신을 떠나는 끔찍한 꿈 때문에 울면서 깨어난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자 그는 주방에 가서 국수를 얻기로 결심하지만 충격적으로 이미 누군가가 안에 있다. 그는 암살자인 하인이 자신의 경계를 낮추려는 것이라 두려워하며 긴장한 채 주방 안을 엿본다. 그는 얼굴에 붉은 얼룩이 있는 하인을 발견하고 놀라지만 그녀가 소스병을 들고 돌아서자 안도감이 그를 감싼다. 하녀는 당황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하며 한밤중의 간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는 남은 음식과 컵라면을 준비하여 한밤중의 간식으로 먹고 식사 후 하녀는 희도를 보고 방금 나쁜 꿈을 꿨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는 길에 그의 방에서 신음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그를 공격하는 것 같아 몰래 들어갔지만 그가 잠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이를 듣고 부끄러워하고 하녀는 그가 엄마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녀는 그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녀에게 말하는 거대한 소스병이 있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핥으려고 하자 사라졌다고 합니다. 희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고 하녀는 지금까지 모든 꿈이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하며 이번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희도가 나쁜 꿈을 꿨다고 슬퍼하며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가족을 떠난 이후로 자주 그녀가 떠나는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나쁜 꿈을 꾸면 항상 어머니의 무릎에서 자곤 했으며 하녀는 즉시 두꺼운 허리를 베개로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아무의 무릎에 기대어 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하녀를 허전하고 쓸모없게 만들고 그녀는 자신을 죽이는 것밖에 쓸모가 없다고 했던 이전 고용주의 말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그때 희도라는 짝사랑 남자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습니다. 하녀는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에게 원하는 만큼 자신의 무릎에서 자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하녀는 쓰레기를 잘라서 압축하기 시작하고 희도는 감명을 받습니다. 그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자 누군가 그에게 돌보라고 남긴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희도는 화가 나며 자신의 집이 모든 종류의 유기동물을 막기 위한 고아원인지 궁금해하고 그때 하녀가 상자 안에서 쪽지를 발견합니다. 개 주인이 작은 품종일 거라고 생각하고 개를 샀지만 사실은 더 큰 품종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를 키울 돈이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에서 가장 부유해 보이는 집 앞에 강아지를 두고 이제 강아지를 발견한 사람이 키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도는 답답하지만 여름 더위에 밖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개를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녀는 그의 말에 깊은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고려 없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희도에게 만약 그 개에게 동정심을 보인다면 나중에 그의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희도는 그런 것에 대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하녀에게 어제 그녀가 동정심으로 그를 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본능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한 후 강아지를 안으로 데려갑니다. 희도는 강아지가 아주 귀엽고 푹신하다고 생각하며 하인에게 강아지를 안고 싶냐고 묻습니다. 하인은 괜찮다고 말하고 희도가 강아지를 그녀 쪽으로 가져가자 자리를 피합니다. 희도는 그녀에게 개가 무섭냐고 묻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그렇다고 인정하고 개가 조금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도가 강아지를 안고 놀라고 명령한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덧붙입니다. 희도는 그녀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후 왜 개가 무섭냐고 묻습니다. 하인은 자신의 주인이 암살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그녀를 야생개들과 함께 숲에 두었다고 말하며 그로 인해 평생 지속될 트라우마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당분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계획이고 하인이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새로운 주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강아지를 안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희도는 그녀에게 강아지를 안게 해주고 하녀는 강아지가 그녀의 팔에 쉬고 있는 동안 마치 오래된 노키아 전화처럼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고 묻고 그녀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가 있다고 대답하지만 희도는 그 개가 꽤 귀엽고 순수해 보인다고 말한다. 갑자기 강아지가 하녀의 손가락을 물기 시작하고 그녀는 너무 놀라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질 뻔한다. 다행히 희도가 그녀를 맞고 강아지를 빼앗아가고 하녀는 바닥에 누워 숨을 고른다.
강아지가 희도의 손가락도 물기 시작하고 그는 강아지의 이가 가려운 것을 깨닫고 근처 애완동물 가게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로 한다. 그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희도는 하녀에게 쇼핑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갑자기 희도만큼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데 그가 주는 명령이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전 직업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고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희도는 그녀가 거의 모든 것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에게 더 유용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와 함께 있어도 되는지 묻습니다. 희도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아지가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그는 강아지를 잡고는 하녀에게 그녀가 암살자가 아닌 평범한 소녀로 살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기회라고 말하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녀는 갑자기 암살자로 일하는 동안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그녀 존재의 유일한 이유였고 그 일을 그만두면 자신이 쓸모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희도는 그녀에게 해질녘을 보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의 옆으로 가서 그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배우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희도는 그녀가 처음 그의 집에 왔을 때 실제 암살자를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알아가면서 그는 그녀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살자는 그녀가 평범한 소녀였던 시절과 부모님이 그녀를 칭찬하던 때를 떠올린다. 그녀는 갑자기 희도를 다시 평범한 소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고 그가 주는 첫 번째 조언은 그녀의 실패에 관한 것이다. 그는 그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그러한 실패가 그녀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후 하녀는 저녁 준비를 시작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양배추를 썰기 시작한다. 그녀는 평범하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집중을 강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저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강아지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다리에 비비기 시작한다. 하녀는 놀라서 강아지에게 칼을 겨누고 강아지가 그녀를 뒤에서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아지가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배가 고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강아지를 만져봅니다. 하지만 그때 희도가 방에 들어와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하녀가 강아지에게 먹이를 준 것에 감탄하며 고마워합니다. 그러고는 강아지를 쓰다듬기 시작하는데 털이 매우 부드러워 마차이라고 이름 짓기로 합니다. 모두 그 이름을 좋아하고 희도는 뜬금없이 하녀의 일처리가 나아졌다고 말하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칭찬에 감동하여 희도가 바쁠 때 강아지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희도는 그녀의 공포증을 걱정하지만 하녀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그녀의 결단력에 감명을 받으며 그녀가 마차이를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다가 자신의 두려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강아지가 정말 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앉고 하녀는 다시 소스에 반해버린다. 그녀는 재빨리 접시를 비우고 희도가 두 번째 음식을 원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런 것 때문에 주인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몸은 반대로 반응하여 접시를 내민다. 희도는 그녀에게 항상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하녀는 즉시 그 기회를 잡고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다. 희도는 이름을 정하기 전에 그녀에게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을 시작한다. 그는 그녀의 생일에 대해 묻고 그녀가 생일에 대해 들은 유일한 것은 그날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것이다. 희도는 그녀의 이름을 유키라고 지어주기로 결정하는데 유키는 눈을 의미하지만 그 이름은 소녀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이전 주인도 그녀를 유키라고 불렀는데 그녀가 눈처럼 냉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이름이 싫었지만 희도가 눈과 겨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하자 그녀는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희도에게 이 이름을 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웃고 그러고 나서 마치 바보 같은 포켓몬처럼 그 이름을 반복하기 시작한다. 다음 날 유키가 마차이와 놀고 있을 때 희도가 그녀에게 피어싱 총을 들고 다가오는데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 피어싱을 할 계획이다. 그는 혼자서는 자신이 없다고 말하며 유키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 일을 맡지만 그의 귀에 구멍을 뚫으려 할 때 갑자기 주저한다. 그녀는 떨리기 시작하며 희도에게 이것이 그가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벌인지 물어본다. 그녀는 희도의 몸을 찌르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에게 예전에는 더 큰 규모로 사람들을 찌르지 않았냐고 묻는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유키는 누군지 보러 간다.
문 밖에는 희도의 여동생 리코가 강아지를 받으러 오겠다고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유키가 문을 열자 그녀는 오빠의 집에 여자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한다. 리코가 안으로 들어가자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놀라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오빠에게 예쁜 하인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묻으며 그의 볼을 잡아당기고 그는 이 상황을 말하면 엄마가 걱정할 것이라고 답한다. 그는 하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아빠에게 전화했는데 아빠는 그냥 괜찮다고 했다. 리코는 다시 그의 볼을 잡아당기고 유키는 남매에게 그들이 다른 집에 사냐고 묻는다. 희도가 자기 여동생은 예쁜 사람과 예쁜 것을 좋아해서 유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리코는 갑자기 수줍어하며 희도에게서 얼굴을 돌린다. 어쨌든 두 소녀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리코는 유키의 이름이 예쁘다고 말한다. 유키는 고맙다고 말하며 예전에 암살자였고 고정된 이름이 없어서 희도가 자신에게 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설명한다. 희도는 말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고 리코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는다. 하지만 그녀는 유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고 강한 그녀에게 경외감을 느낀다. 리코는 사인을 부탁하지만 유키의 글씨가 서투르고 어린아이 같은 것을 보고 실망한다. 리코와 희도의 반응을 보고 유키는 걱정하며 글씨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12개 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말한다. 리코는 더욱 감탄하며 유키를 주제로 여름방학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암살자 기술을 보여주라고 하며 희도는 여동생에게 그만하라고 요청한다. 그는 유키가 곤란해질 만한 것은 적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냥 허구로 넘기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시 유키를 바라보며 유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뒷마당으로 오라고 한다. 그곳에서 리코는 머리에 사과를 올리고 서 있으며 유키의 조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칼을 던질 준비를 한다. 유키는 사과를 정확히 중앙에서 맞추고 리코는 그것을 보고 정말 신이 난다. 그녀는 유키에게 그 칼을 어디서 꺼냈는지 묻고 하인은 그녀가 옷 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원래 16개의 칼을 가지고 다녔지만 희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은 5개만 가지고 있다. 그 후 리코가 더 많은 질문을 하던 중 갑자기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희도는 거의 점심시간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리코가 유키에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유키가 요리라고 아는 건 양배추 썰기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기에 그냥 양배추만 먹을 순 없어서 빅맥을 먹으러 간다. 리코는 오늘 밤 열리는 여름 축제 포스터를 보고 희도는 유키에게 그 축제에서 특별한 소스를 판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유키는 군침을 흘리며 희도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희도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한다. 셋은 축제에 가서 사격 게임을 한다. 리코는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고 유키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총을 든다. 하지만 총이 휘어져서 유키도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고 자신이 암살자로서 적합한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후 셋은 금붕어 잡기를 하고 이번에는 유키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소스 가게에 가고 유키는 맛있는 소스에 코팅된 크래커를 즐깁니다. 리코는 음료수를 사러 도망가고 희도와 유키는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희도가 유키에게 그녀가 전에 축제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묻고 유키는 축제에 가본 적이 있지만 그건 오직 그녀의 목표를 처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두운 과거를 회상하며 우울한 표정을 짓지만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그녀는 그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곧 리코가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오고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불꽃놀이를 봅니다. 이후 그들은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한 바이커가 그들에게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의 물건을 훔친 강도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거의 리코를 치려 하지만 유키가 그녀를 구합니다. 희도가 그들을 확인하러 가고 그는 유키가 리코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누나가 어떤 성적 취향을 깨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기쁘지만 순진한 사람들을 강탈하고 행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바이커에게 화가 나 있다. 그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유키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건물을 기어오르며 스파이더맨처럼 강도를 쫓기 시작하고 희도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할 기회도 얻기 전에 리코는 유키가 강도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유키가 지붕을 넘는 것을 따라가고 그녀는 곧 바이커를 발견한다. 그녀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그의 타이어를 찌르기 위해 2개의 칼을 던지며 그를 골목으로 크래싱 보낸다. 희도와 리코는 유키가 칼을 뽑고 강도에게 다가갈 때 그곳에 도착한다. 희도는 겁에 질려 유키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헬멧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것이 그의 처벌이라고 말한다. 희도는 유키가 돌아서서 그가 강탈한 여성이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바이커를 체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자 안도한다. 희도와 여자아이들은 집으로 향하고 리코는 유키에게 학교 친구들이 유키에 대해 듣고 정말 놀랄 거라고 말한다. 유키는 학교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 한다. 학교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리코는 조용한 아이가 반자동 소총을 가져오지만 않는다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리코의 말을 들은 유키는 학교에 다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유키는 희도에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희도는 동의하며 유키의 나이에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끝난다. 희도는 새 학년을 시작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면서 유키가 혼자 집에 잘 있을지 걱정한다. 갑자기 그의 불량배 친구 중 한 명이 와서 마을에 예쁜 메이드 코스플레이어에 대한 소식을 들었냐고 묻는다. 희도는 그 말을 듣고 술을 뱉어내고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으려는 듯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 친구 중 한 명이 예쁜 메이드복을 입은 유키를 도서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하자 희도는 유키가 도서관에 간 이유가 궁금해진다. 바로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전학생이 있다고 알린다. 전학생은 다름 아닌 유키였고 희도는 그녀를 보고 경악한다. 선생님은 유키를 희도의 사촌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앞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희도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지만 유키가 희도를 돌아보며 스승님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기대됩니다라고 말하자 반 전체가 희도를 질투하기 시작한다. 학교 후 리코가 희도를 찾아왔을 때 희도는 하루 종일 힘들었고 거의 돌처럼 굳어 있었다. 희도는 갑자기 리코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리코는 기뻐하며 그에게 이것이 자신이 준비한 큰 서프라이즈라고 말한다. 희도는 실망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코는 유키가 빠른 습득력을 가졌고 단 3일 만에 모든 기본기를 익혔다고 말한다. 희도는 유키가 어떻게 학교에 특히 자신의 반에 입학했는지에 대해 더 궁금해한다. 그는 왜 유키가 자신의 사촌인 척해야 했고 왜 그 사실을 자신에게 비밀로 했는지 묻는다. 유키는 그럴듯한 배경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리코가 자신의 사촌인 척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한다. 입학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하세계 인맥을 이용해 몇 가지 수를 썼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리코가 나중에 희도의 반응을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며 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다. 희도는 리코의 뺨을 때리고 유키는 그가 화났을까 봐 걱정한다. 그는 화난 게 아니라 놀랐을 뿐이라며 이제부터 함께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자고 말한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시작하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주 1회만 판매되는 특별 가츠다 빵을 사기 위해 카페테리아로 몰려갑니다. 유키는 그게 궁금하고 희도는 가츠다 베이커리가 정말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학교와 제휴를 맺어 맛있는 빵을 학생들에게 주 1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몇 개밖에 없고 모두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기 위해 서두릅니다. 그는 그들이 가진 다양한 빵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는 맛있는 소스가 들어있는 빵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키가 듣고 싶었던 전부였고 그녀는 희도에게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빵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카페테리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실에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유키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뛰어넘어 옥상에 도착하고 희도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요청하며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며 그는 그녀를 막으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키는 난간을 달리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츠다 상점에 도착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녀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희도는 디저트를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자신의 여동생이 생각나고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앞에 둔 여자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그는 가츠다 빵의 열렬한 팬들 무리가 상점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유키가 그들 앞에 끼어들면 상황이 이상해질까 봐 걱정한다. 하지만 유키는 지름길을 이용해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넘고 새로운 건물의 난간에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착지한다. 그녀는 빵집 바로 앞에 착지하여 우아하게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위해서는 속이 꽉 찬 빵을, 희도를 위해서는 샌드위치를 주문한다. 하지만 희도에게 돌아온 그녀는 실망감에 떨고 있는데 상점 주인이 1인당 빵을 하나만 살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속이 꽉 찬 빵을 산 후 매점에서 일반 속이 꽉 찬 빵을 사왔다며 희도에게 사과한다. 희도는 일반 빵을 먹겠다고 말하고
유키는 조용히 그에게 가츠다 빵을 권한다. 자기가 먼저 먹어봤으니 먹으라고 하고 유키가 상품으로 받았는데 자기만 먹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유키는 정말 기뻐하며 빵을 먹기 시작하고 히도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해합니다. 갑자기 유키가 빵을 떼어 히도에게 먹여주고 히도는 유키가 빵을 목구멍 깊숙이 넣어주자 당황합니다. 그날 밤 리코가 유키와 함께 밤을 보내려고 히도의 집에 옵니다. 리코는 히도에게 언제나 언니가 갖고 싶었고 한때는 히도를 여자로 상상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히도는 리코에게 상상력을 좀 자제하라고 말하고 리코는 유키를 언니로 만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말합니다. 히도와 유키가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모두에게 완벽한 결말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리코가 유키가 분명 히도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히도는 당황하며 부인합니다. 리코는 남자애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유키가 언제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엄마는 결혼에 괜찮을 것 같지만 아빠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때 유키가 와서 누가 결혼한다고 묻는다. 히도는 당황하지만 리코는 주저하지 않고 유키에게 자기 오빠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히도를 좋아하냐고 묻자 유키는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대답한다. 히도는 정신 놓을 뻔하지만 리코는 화제를 돌려 과일을 먹고 싶다고 말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과일을 먹으러 나가고 리코는 다시 히도와 유키를 엮기 시작한다. 히도가 18살이 되면 자기가 이미 나이가 더 많으니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키는 결혼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 조금 당황하지만 리코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히도는 누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유키처럼 예쁘고 믿음직한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히도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서 얼굴이 붉어지고 리코는 그녀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말한다. 다음 학교 날 히도는 리코가 밤새 깨어있게 해서 졸리고 있다. 갑자기 선생님이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분필을 그의 머리로 던지는데 유키는 자신의 기술로 그것을 재빨리 반으로 잘라낸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역효과를 내어 분필의 두 조각이 히도의 두 눈에 맞고 그녀는 영화처럼 그의 머리를 빗나갈 줄 알았기에 당황한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그들은 분필이 어떻게 두 조각으로 나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히도는 눈을 검사받기 위해 보건실로 가고 그곳에 아름다운 새로운 간호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자신을 니타라고 소개한 후 히도의 눈을 검사하며 유키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촌이라고 말하며 더듬거리는데 니타는 그들이 전혀 닮지 않았다고 웃는다. 그녀는 히도가 정확히 자신의 타입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그녀는 검사를 마치고 그의 눈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갑자기 문으로 가서 잠그고 히도를 침대에 던지며 그의 몸 나머지를 검사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겠다고 말한다. 히도는 니타가 그의 위에 올라타자 당황하며 그녀가 최고의 첫 경험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히도는 이렇게 되기 전에 가장 형편없는 콜른 비디오조차도 더 많은 감정적 발전이 있다고 소리친다. 간호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의 그에게 키스하려고 하는데 문 잠금 장치가 고장나고 유키가 히도를 찾으러 들어온다. 수업 끝나자마자 걱정되어 그를 찾아왔는데 다른 여자에게 덮쳐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히도는 그녀를 보고 안도하며 재빨리 그녀 뒤에 숨는다. 유키는 니타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고 니타는 귀엽고 순진한 남자애들을 놀리는 장난이라고 말한다. 히도는 거의 잡아먹힐 뻔했기에 그녀의 말을 믿지 않지만 니타는 그의 걱정을 무시한다. 그녀는 눈약을 넣으라며 히도에게 다가오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불안해한다. 니타는 계속 그를 놀리다가 갑자기 유키가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유키는 간호사에게 히도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히도는 유키가 질투하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붉힌다. 유키는 히도를 간호사실에서 데리고 나가고 니타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오라고 둘에게 말한다. 유키는 조용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히도의 손을 놓지 않다가 그를 끌어당긴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히도는 그녀가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하지만 유키는 니타가 분명히 그녀처럼 암살자라고 말하며 그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히도를 놀라게 한다. 그녀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으며 니타는 정말로 높은 야망을 가진 암살자이다. 그녀는 잘생기고 건장한 모델들로 하렘을 만들고 그리스 어딘가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려고 그녀는 암살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제 그녀의 최종 목표가 드디어 눈앞에 있다. 현재 그녀의 임무는 유키를 제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그녀는 항상 원하던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희도의 집에서는 그가 자려고 하지만 유키가 그를 지켜보고 있어 매우 힘들다. 그는 그녀에게 평화롭게 잠을 자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유키는 그가 잠든 사이에 니타가 그를 공격할까 걱정하여 거부한다. 그녀는 그 악랄한 여자가 여기 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희도는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는 한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유키는 그런 경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당황하고 초조한 희도와 함께 침대에 누운다. 그는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담요 뒤에 숨지만 결국 그녀에게 자신보다 그녀가 더 걱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니타가 유키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그녀는 즉시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희도에게 자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니타 수준의 상대는 잠자는 동안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니타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따라잡고 있음을 깨닫고 희도를 그 일에 연루시켰음을 인식한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다짐한다. 희도는 이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무력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녀도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일어선다. 그는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문을 열기로 결심하지만 유키는 저격수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열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창문을 잠금 해제하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좋아하는 소스 냄새를 맡고 그 향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한다. 맛있는 냄새의 출처를 찾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니타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녀가 감각을 잃었다고 말한다. 캐수먼 코스프레를 한 니타는 유키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방에 침입했으며 희도는 이미 그녀의 소나기에 있다. 그녀는 유키에게 이 소년과 함께 집놀이를 하면서 부드러워졌고 이렇게 뻔한 함정에 빠졌다고 말한다. 니타는 그녀가 드래곤 9의 백색 늑대라는 유명한 암살자가 맞는지 묻는다. 유키는 칼을 꺼내지만 니타는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희도의 눈을 찌를 거라고 하며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한다. 갑자기 유키는 살기 넘치는 기운을 내뿜으며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희도에게 해를 끼치면 죽고 싶다고 빌게 만들 정도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니타를 위협한다. 니타는 그녀에게 겁을 먹고 희도를 해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한다. 그녀는 유키에게 자신은 그녀를 죽이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인질없이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니타는 희도를 데리고 가겠다고 결정하고 살리고 싶으면 밤 2시에 교정에서 만나자고 유키에게 말한다. 그녀가 떠난 후 유키는 스승의 말을 떠올린다. 스승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피에 젖은 암살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니타를 죽이고 모든 증거를 없애기로 결심하며 희도의 안전이 확보되면 영원히 나라를 떠나 암살자로서의 일을 재개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희도가 그녀의 안전을 원하고 함께 있기를 바랐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도 같은 것을 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한편 니타는 희도를 학교에 데려와서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본드 장비로 그를 묶어버렸다. 가끔 기분이 이상해질 때를 대비해서이다. 희도는 상황에 대해 꽤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니타는 그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묻고 모든 것이 유키의 잘못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 하인을 미워하는지 물어보았고 희도는 겁이 나지만 유키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답한다. 니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으며 사실 그녀는 그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려운 암살자 주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했다고 말한다. 희도가 주가 누구냐고 묻자 니타는 그가 언더월드에서 유명했던 그녀의 본명을 모른다고 묻는다. 그녀는 유키가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괴물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하세계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유키는 다른 차원에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처치할 때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냉혈하고 무자비한 킬러였다. 뿐만 아니라 유키는 세계 최고의 암살자 집단인 드래곤 9의 사위였다. 니타는 드래곤 9이 전 세계에서 재능 있는 개인들을 모아 마스터 암살자로 키우고 있으며 역사상 거의 모든 주요 격변에 개입해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적도 있으며 그들의 머리에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 니타는 유키를 죽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녀의 명성도 높아져 더 많은 고소득 직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희도는 그녀의 야망에 감명을 받지 못하고 유키가 단지 16세 소녀일 뿐이며
한순간에는 감정이 없고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것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묻는다. 니타는 그에게 유키가 주라는 이름의 암살자라고 확신한다고 소리치며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를 감시해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갑자기 희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렇게 차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유키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고 이제 니타는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유키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계가 2시를 치자 유키가 그곳에 온다. 그녀는 니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고 니타는 그녀를 쏘지만 유키는 쉽게 총알을 베어낸다. 니타는 즉시 계획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고 땅을 싸서 그녀가 묻어두었던 트리마인을 활성화시킨다. 유키는 트리마인이 활성화된 후에야 상황을 깨닫고 강력한 폭발이 그녀를 휘감는다. 니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웃고 희도는 끔찍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유키는 무사했고 연기 속을 뚫고 나와 니타를 공격했지만 니타는 간신히 막았다. 그녀는 유키에게 내가 희도에게 내 과거를 말하면 그는 너를 절대 곁에 두지 않을 거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유키는 그녀의 조롱을 무시하고 닥치라고 말했다. 유키는 희도가 내일 학교에 가야 한다며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졸릴 거라고 말했다. 아무도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니타는 소리를 지르며 유키에게 조용히 하고 희도가 팔다리를 모두 잃는 걸 원치 않으면 자신에게 죽도록 맞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버튼 몇 개를 누르자 갑자기 희도의 팔과 다리에 레이저가 조준되었다. 니타는 그의 팔다리 각각에 저격수가 조준하고 있으며 버튼 하나만 더 누르면 희도를 몸통만 남기고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키에게 지금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유키는 주저없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니타는 당황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지만 유키는 칼 4개를 꺼내어 레이저빗 쪽으로 던져 총알을 튕겨낸다. 니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겁에 질린다. 그녀는 자신이 설치한 또 다른 함정을 작동시키려 하지만 유키의 칼 중 하나가 날아와 그녀의 스마트폰을 박살낸다. 니타는 그것이 새 것이라서 소리 지르며 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유키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겁에 질린 니타는 희도에게 총을 겨누지만 총이 발로 차여 날아간다. 유키가 그녀를 가격하고 땅에 내동댕이 치고 니타는 이제 죽을 것 같아 두려워한다. 그녀는 유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주에 분산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암살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니타는 유키에게 계속 그들을 죽일 것이냐고 묻고 그런 다음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가장할 것이냐고 질문한다. 하지만 유키는 더 이상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자신 때문에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희도를 구속에서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고 니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키에 대한 모든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옥의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니타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 중 한 명을 마주하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휩싸입니다. 한편 희도와 유키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유키는 갑자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그에게 사과합니다. 그녀는 희도가 원한다면 그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끼고 단순히 그녀의 손을 잡고 다음번에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키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학교에서 여자아이들은 배구를 하고 유키는 강력한 서브로 계속 점수를 낸다. 소년들은 옆에서 그녀에게 반하고 그들은 그렇게 완벽한 소녀가 희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그는 진정으로 멋진 유키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비교에 실망하지 않는다. 그는 액션 영화에서 막 나온 듯한 어젯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 그는 유키의 과거에 대해 궁금하지만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묻고 싶지 않다. 곧 경기가 끝나고 유키가 희도에게 미소 짓자 모든 소년들이 그를 질투한다. 그들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희도는 무시하기로 한다. 하이도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배구공이 그의 얼굴로 날아오지만 다행히도 누군가가 제때에 멈춰 세운다. 하이도가 위를 쳐다보니 금발로 갑자기 머리를 염색한 니터가 그를 보고 있으며 그녀는 그가 괜찮냐고 물으며 그에게 플러트를 한다. 하이도는 이제 정말 긴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어젯밤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과 마주하고 있고 게다가 모든 남자들이 그를 더 질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터는 그 옆에 앉아 어깨를 비비며 하이도에게 자신에게 차갑게 굴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하기 위해 회상에 들어간다. 오늘 아침 하이도와 유키가 학교에 왔을 때 그들은 변신한 니터와 마주하게 된다. 유키는 그녀에게 경계했지만 니터는 그녀에게 해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에서 간호사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오리지널 캐릭터를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온 새로운 체육교사가 될 것이며 또한 하이도의 사촌이라고 한다. 히도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자신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리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정보 수집과 변장의 명인이지만 이 금발 모습이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고 밝힌다. 유키는 그녀에게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고 리타는 자신은 재밌는 것을 가장 좋아하며 전설적인 암살자가 겁쟁이를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재밌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 학교에 머물 계획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적의가 없다며 히도를 다시는 해치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유키에게 카스다 빵 3달치를 주는 대신 자신을 믿어달라고 제안한다. 유키는 주저없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히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의 일에서도 함부로 민간인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니타가 교훈을 얻었다고 믿었고 다시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그렇게 해도 유키는 그녀처럼 사람들을 잠자는 것처럼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니타가 비밀리에 그들을 관찰하도록 허락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녀는 비밀 부분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녀는 히도에게 붙어있으면서 체육교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장 게을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 그녀는 히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당황하게 하려고 귀에 더러운 말을 속삭이기 시작한다. 그 때문에 유키는 화가 나서 공을 칠 때 힘을 조절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공이 그물과 벽을 뚫고 날아가고 유키는 소녀들이 자신의 초인적인 힘에 대해 묻자 긴장하게 된다. 그 후 히도와 유키는 함께 점심을 먹고 그녀는 아까 힘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유키는 니타가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히도와 가까운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느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묻고 히도는 유키가 다른 여자와 가까워져서 질투했음을 깨닫는다. 며칠 후 유키가 집안일을 하던 중 세탁기를 열어 세탁된 옷을 모으고 수건이 깨끗하고 말라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제대로 세탁하는데 힘들었던 만큼 좋은 소식을 히도에게 전하러 달려간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고 유키는 다시 집안일을 계속한다. 히도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묻자 유키는 그들이 돼지고기 커틀릿과 특별 소스를 곁들인 채 썬 양배추를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히도는 동의하고 그는 그녀를 돼지고기 커틀릿을 사는 유명한 가게로 데려간다. 가게에 시든 노부인은 히도의 주문을 받고 유키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소스를 보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가게에서 돼지고기 커틀릿을 썰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다. 몸 전체가 평소처럼 떨렸지만 커틀릿을 썰려는 순간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가지런히 썰어냅니다. 유키는 감탄하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런 솜씨라면 암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히도는 그 상상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소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묻자 히도는 유키가 그들의 소스를 매우 좋아한다고 얼버무립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자신이 그 레시피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키는 놀라 할머니에게 신이냐고 묻습니다. 유키는 할머니께 감사를 표하며 소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 소스를 맛보기 전까지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었다는 유키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유키에게 삶의 따스함과 행복이 부족해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키가 행복했기에 그 소스의 맛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키는 히도와 만난 후 찾은 행복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쁘고 그때 가게의 노인이 갑자기 그녀의 뒤에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먼지가 좀 있다고 말한다. 유키는 그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제 그는 전설적인 암살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그의 팬이 된다. 그 후 그녀는 신선한 소스를 맛보고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고 그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 식사 후 유키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희도는 구글에서 드래곤의 구에 대해 검색해보지만 검색 결과는 그것이 단지 중국의 전설이라고 말한다. 그는 유키에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녀가 과거에서 정말 열심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는 소파에서 잠들고 엄마가 그들을 떠나는 꿈을 꾼다. 그는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울며 그녀를 쫓아간다. 갑자기 그의 꿈이 끝나고 그는 유키의 품에 있게 된다. 그는 턱에 무언가 뾰족한 것이 부딪히자 놀라며 유키는 그가 다시 어머니에 대한 악몽을 꾸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유키는 꿈을 잊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풍만한 허벅지에서 낮잠을 잘 것을 제안한다. 희도는 당황해하며 거절하지만 갑자기 그의 스마트폰이 떨어지며 크롬 탭이 여전히 열려 있다. 유키는 그가 자신의 이전 조직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있는지 묻는다. 희도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고 말하고 유키는 드래곤스 9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없다고 전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무감각한 살인자였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일을 제대로 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지하 조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는 희도에게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삶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평범한 것들이 여전히 눈부시다고 말한다. 그녀는 희도에 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와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유키는 자신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무릎에 누워주길 바랐다고 말하는데 그 첫날에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그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희도는 이를 듣고 더욱 당황해하고 그에게도 뭔가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방금 전에 자신의 꿈이 괴몽으로 시작되었고 엄마를 쫓아 계속 달리다가 유키가 천사처럼 자신을 구하러 온 빗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다음 날 유키는 평소처럼 모든 일을 마치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간다. 시장에서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계속 쳐다보지만 유키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채소를 고르기 시작하고 노점 상인이 그녀를 도와준다. 그때 한 소녀가 유키에게 다가와 긴장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봤다고 말하며 그녀가 정말 예쁘고 멋지다고 한다. 유키는 그 칭찬에 기뻐하고 소녀는 자신도 그녀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유키에게 그 유니폼을 어디서 샀는지 묻고 그런 건 보통 사람들이 입는 게 아니라고 그녀도 갖고 싶다고 말한다. 유키는 소녀가 보통 사람들이 메이드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곧 희도가 그곳에 나타나고 그는 잡지를 사러 왔으며 유키는 그를 보자마자 메이드 유니폼이 보통이 아니냐고 묻는다. 희도는 진실을 말하고 다음 일요일에 쇼핑을 가서 그녀에게 캐주얼 옷을 사기로 결정한다. 리코는 이미 쇼핑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희도는 리타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의 방에 도청 장치를 심어 그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희도는 그녀에게 멀리 가라고 하지만 리타는 유키를 위해 어떤 옷을 사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그녀가 가장 좋은 후보라고 말한다. 리코는 호기심이 생기고 이 멋지고 성숙한 여성이 암살자이기도 한지 묻고 리타는 그렇다고 확인한 후 그녀의 마시멜로로 목을 조인다. 리코는 또 다른 취향을 깨닫는다. 리코는 유키를 위해 멋진 옷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를 코스프레 가게로 데려가 더 눈에 띄는 메이드 유니폼을 입혀본다. 그녀는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유키를 데려온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키는 옷이 불편하다고 싫어한다. 그녀가 입어본 다음 드레스는 꽤 짧고 유키는 이것도 싫어한다. 왜냐하면 칼을 숨기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희도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암살자가 아니므로 칼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칼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대답한다. 그 후 그들은 일반 가게로 가서 유키는 일반 옷을 입어보고 리코와 니타는 수영복도 섞어 넣는다. 그들은 희도에게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묻고 희도는 유키가 긴 흰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좋다고 말한다. 니타가 자신의 환상에 대해 놀리기 시작하고 희도는 더 이상 그녀 곁에 있고 싶지 않다. 어쨌든 그들은 유키가 시도한 거의 모든 것을 사서 집으로 향한다. 갑자기 그들은 할로윈 아이템 가게를 발견하고 리코는 안으로 달려가서 의상을 사기로 한다. 리코는 마녀로 분장하고 유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더 잘한다. 니타는 허브의 경찰처럼 분장하고 리코는 그녀의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들은 비틀린 환상에 대해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희도와 유키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본다. 희도는 리코가 정말 할로윈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별로 관심이 없다. 갑자기 그는 인기 있는 좀비 영화 포스터를 보고 유키에게 보러 갈래 물어본다.
다른 소녀들은 영화를 볼 준비가 되었지만 유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히도는 그녀가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냐고 묻고 유키는 가본 적은 있지만 어둠을 이용해 목표를 어세서네이트하기 위해 갔었다고 대답합니다. 히도는 지금 어색하게 느끼지만 이번에는 유키가 영화를 보는 경험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화관에 가고 니타는 영화 중간에 잠이 들지만 유키는 그 영화에 깊이 빠져듭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유키는 두려워지며 영화가 끝날 즈음에는 좀비에 대한 공포증이 생깁니다. 리코는 그녀에게 좀비는 느리고 멍청하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동의하지만 썩은 시체의 냄새는 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좀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죽일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히도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소녀들에게 디저트를 사주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서로 디저트를 나누어 먹고 수줍은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도로 건너편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경계를 풀었다고 말한다. 그는 나카라는 이름의 소녀에게 이렇게는 좋은 암살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주의가 산만해지지 말고 훈련에 집중하라고 한다. 그녀는 사과하고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다시 히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녀들에게 시선이 간다. 나중에 니타는 집으로 돌아가고 리코는 다음에는 둘이서만 쇼핑하자고 한다. 히도는 리코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결심하고 유키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가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서 메이드 유니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다시 하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마차이를 확인하러 간다. 그리고 그의 장난감과 깔개가 모두 더럽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지금 청소하겠다고 말하지만 마차이는 깔개를 들고 도망친다. 그녀는 그를 쫓으려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폭풍우로 변한다. 천둥이 하늘에서 울리자 유키는 갑자기 편집증에 걸려 좀비 공격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마차이는 계속 장난을 치며 주방의 테이블에 부딪혀 찬 수프가 그에게 쏟아진다. 유키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무서워하고 마차이가 더러운 수건을 머리에 쓰고 다가오자 그녀는 그가 좀비라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 공격한다. 히도가 집에 돌아오자 유키가 자신의 편집증 때문에 마차이의 수건을 찢어놓았고 이제 걔가 슬퍼하고 있다. 유키는 사과하고 수건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히도는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다시 메이드 복장으로 갈아입은 것을 보고 그들이 구매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냐고 묻는다. 유키는 그 옷이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이전 주인에게 받은 메이드 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주인은 그녀가 암살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준 병약한 노인이었고 결국 그가 그녀를 히도에게 보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떠올리게 하는 메이드 복장을 계속 입고 싶어 한다. 유키는 히도에게 이 복장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지, 그리고 암살자인 자신이 좀비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지 묻는다. 그는 사람들이 강한 기억이 연결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정상이며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정상의 버전이 되라고 말한다. 유키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그러자 마차이가 수건을 수선하려고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히도는 그를 들어올리고 이것이 그가 문 앞에 버려졌을 때 가지고 있던 수건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차이가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타워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키는 걔의 기분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언니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히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유키에게 정말로 언니가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다. 다음 날 히도와 유키는 니타와 함께 라멘 가게에 간다. 왜냐하면 그녀가 유키의 언니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유키에게 이것은 그의 한턱이라고 말하고 나루토보다 더 빨리 라멘 한 그릇을 통째로 꿀꺽 삼킨 후 그녀의 서비스를 사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히도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계산서를 나누자고 하지만 유키는 라멘에 그녀가 좋아하는 소스를 추가하느라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니타는 그 모습에 경악하며 자신이 고든 램지의 제자라고 자칭하며 완벽하게 만든 라멘에 소스를 추가하는 것은 죄라고 말한다. 유키는 그녀의 중얼거림을 듣지 못하지만 그러다가 소스가 거의 다 떨어졌음을 깨닫고 걱정스러워한다. 히도는 그녀를 가게로 데려가 소스를 사려고 하지만 작은 노부인은 이미 소스가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근처의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사갔고 이제 그들은 정기적인 사업 수요를 충족할 만큼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키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희도는 그녀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키는 병에 남아있는 소스의 양을 바라보며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일주일 동안 버틸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도는 그녀의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고 싶어하며 그녀의 언니에 대해 묻습니다. 마침내 만났을 때 그녀가 언니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 물어보자 유키는 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졌고 그들과의 기억은 희미하고 흩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언니에 대해 아는 유일한 것은 어머니가 그들에게 동일한 벨 액세서리를 주었다는 것이고 그녀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언니를 만났을 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키는 언니를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희도는 긴장하며 니타에게 그녀를 찾지 말라고 전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유키는 두렵긴 하지만 언니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희도의 친구들이 도착하고 그들이 함께 쇼핑을 나왔냐고 묻는다. 희도는 그들을 보고 놀라며 그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 나즈카의 최신 앨범을 사러 왔다고 말한다. 나즈카는 곧 지역 축제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갑자기 키가 작은 친구가 희도와 유키가 얼마나 가까운지 질투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희도와 관련된 예쁜 두 여자가 학교에 온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다. 하프링은 이제 희도가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에 질투하지만 키가 큰 친구는 적어도 희도가 유키 덕분에 행복하니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유키에게 희도가 중학생 시절 얼마나 어둡고 엣지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희도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한다. 실랑이 중에 친구의 손에서 사인된 앨범이 튕겨져 나가고 유키는 앨범이 하수구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방을 던져서 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소스병이 가방에서 튕겨져 나가고 소스가 바닥에 쏟아져 유키를 망연자실하게 만든다. 그날 밤 유키는 거대한 소스병이 비어있고 그녀에게 화를 내는 악몽을 꿉니다. 다음 날 아침 희도가 그녀를 깨우러 오자 유키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그녀를 위로하며 다음 주에 소스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유키는 또 다른 꿈을 꿨다고 하지만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유키는 같은 끔찍한 꿈을 꾸고 혼자 자는 것이 너무 무서워 희도의 방으로 달려가 함께 자자고 요청합니다. 희도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만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밤새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유키는 갑자기 희도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남자라고 말하고 그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희도는 생각하다가 미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일어난 몇 가지 일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했다고 말하며 그것이 가족 관계의 본질이라고 덧붙입니다. 그의 말은 유키에게 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녀는 희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잠이 들자 유키는 빈 소스병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며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차가운 피해 살인자라고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소스병은 그녀에게 희도와 리코조차 그녀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녀의 과거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유키가 어렸을 때 그녀는 7살에 15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천재였다. 그녀는 지능과 귀여움 덕분에 유명인이 되는 길에 있었지만 그녀는 오직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녀의 7번째 생일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부모님이 꿈속에서 문을 열러가는 동안 유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그들을 막으려 한다. 부모님은 그녀의 꿈에서 사라지고 소스병은 유키에게 부모님이 그녀를 데려가려는 암살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며 심지어 그녀의 언니도 연루되었다고 전한다. 유키는 부모님의 죽음 이후 감정을 잃고 차가운 피해 살인자가 되기 위한 훈련에 굴복했던 끔찍한 과거를 살아간다. 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유키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그들의 어머니가 주신 종을 버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암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한다. 그것이 그녀의 지구에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유키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다가 갑자기 그 목소리가 그녀의 선생님의 목소리로 바뀌고 그녀는 그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그녀에게 일을 다시 하라고 요청한다. 갑자기 유키는 희도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깨어난다.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물어본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잠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꽉 껴안고 침대 위로 끌어당긴다. 희도는 이 시뮬레이션이 그와 같은 처녀에게는 너무 과하다는 듯이 진동하기 시작한다. 유키는 강압적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잠시 이렇게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는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가 악몽을 꾸었는지 묻는다.
유키는 그것이 그녀의 과거의 꿈이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어펌한다. 희도는 갑자기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한다. 그녀가 긴장을 풀고 잠들도록 돕기 위해서인데 그가 무서워할 때 어머니가 하던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키에게도 효과가 있다. 다음날 학교에서 유키가 다가오는 축제에 대해 물어보자 희도의 친구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그녀에게 어떻게 유명한 카츠다 축제에 대해 모르는지 묻는다. 그 축제는 그들의 학교의 대전통이다. 축제는 음악 축제, 스포츠 축제, 문화 축제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학급이 참여하며 우승자는 특별한 버전의 카츠다 소스를 받는다. 유키는 소스에 대해 듣고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희도 친구들은 그들이 축제에 대해 잘 모르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문화제가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험 점수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희도는 유키에게 최근 시험 성적에 대해 묻고 그녀는 겨우 낙제점을 넘은 42점을 받았다고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지만 학급 평균 점수도 축제 결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혼자서 학급 평균을 떨어뜨릴까 두려워합니다. 희도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하며 합격만 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후 희도와 유키는 니타를 만나고 그들의 거래에 따라 주간 할당량의 카츠다 빵을 받으러 갑니다. 유키는 일주일 내내 소스 금단 증상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니타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니타는 시험을 채점해야 하니 그들이 수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축제에서 반평균 점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타는 유키에게 체육시험 답안지에 이름도 쓰지 않았으니 학급 평균을 떨어뜨릴 것이고 낙제할 것이라고 말한다. 유키는 당황하지만 희도는 니타와 거래를 시도하며 지금이라도 이름을 쓰게 해달라고 한다. 니타는 무료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기회를 얻으려면 빵 거래는 없다고 말하지만 유키는 축제에서 우승하고 특제 소스를 얻고 싶어서 이 가격을 지불하려 한다. 갑자기 돌풍이 불고 니타는 유키의 이름이 답안지에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니타는 충격을 받고 유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썼는지 묻지만 유키가 말하기 전에 희도는 솔 굿맨처럼 이름이 원래부터 있었지만 니타가 못 봤을 거라고 말한다. 니타는 자신이 변호사에게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희도를 봐주기로 한다. 니타가 간 후 희도는 유키에게 무엇을 했냐고 묻고 유키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키의 이름을 쓴 사람은 벽 뒤에 숨어 있었고 유키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한다. 하지만 유키는 그녀를 알아차리고 감사 인사를 하러 간다. 핑크 머리의 소녀는 나카로 시장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같은 사람이며 유키가 가까이 오자 얼굴이 빨개진다. 그녀는 많이 더듬거리지만 결국 자신을 그들의 반 친구라고 소개하고 유키에게 축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나카는 대대로 무술을 전수받아온 명문 히카게 가문의 후손이다. 나카는 여전히 그녀의 형인 타카의 지도 아래 기술을 연마하는 중인데 타카는 겉으로는 엄격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동생을 많이 걱정한다. 그는 또한 희도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회장으로 자신의 여동생과 같은 반인 유키에게 특히 경계하는 듯 보이며 그녀의 배경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그는 유키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개인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학교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고 희도의 반이 따르는 주제는 동물 카페이다. 희도, 유키, 그리고 나카는 무대 뒤에서 사탕을 포장하고 있고 나카는 그녀의 형이 자신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형이 완벽주의자이고 자신은 서투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형의 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녀는 비록 우승하지 않더라도 형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자신을 본다면 조금은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카는 우승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유키 앞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 희도는 나카가 유키 주변에서 항상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나카가 이번 행사에 대해 미리 알려준 것에 감사한다. 이번에는 경찰과 도둑 게임이 될 것이어서 운동 능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갑자기 큰 가스다 소스병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고 유키는 당황한다. 옷 속의 남자는 희도의 불량 친구 테가로 밝혀지며 그는 오래전부터 소스의 팬이었다고 선언한다. 그는 아무도 카츠다 소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테가는 유키와 나카와 함께하는 팀이 1등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한다.
희도는 나카가 체육 수업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나카는 그저 눈에 띄고 싶지 않다고 긴장하며 대답한다. 유키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나카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카의 형 팀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나카는 그녀의 말을 반복하고 그녀를 염탐하러 카페에 온 형은 유키가 자신의 여동생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격분한다. 나중에 희도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태가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소스 의상을 입겠다고 말하며 기자들의 관심을 끌겠다고 한다. 이는 희도를 걱정시키는데 유키가 뉴스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희도가 그녀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의 여동생이 짧은 친구와 함께 나타나고 그는 태가와 함께 그들과 이야기하러 내려간다. 그 사이 나카는 유키에게 조심스럽게 친구가 되어도 되는지 묻는다. 유키는 주저없이 동의하고 나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하지만 희도가 문화제에 함께 오자고 유키와 그녀에게 부탁하자 그녀는 할 일이 있다며 도망친다. 희도는 유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유키는 그에게 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되묻는다. 한편 기뻐 날뛰는 나카는 유키를 돕기 위해 게임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학생회를 염탐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를 완전히 경악하게 만든다. 곧 아이돌 나스카가 유명인 사회자로 참여한 가운데 대회가 시작된다. 그녀의 파트너는 메인 이벤트가 기본적으로 학생회장 타카가 다른 팀의 학생 3명을 잡아야 하는 1대3 술래잡기 게임이며 그중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그 팀이 이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게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모두는 자신의 학급 테마에 맞는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나카가 전에 들었던 내용이며 그녀는 유키에게 그것에 대해 사과한다. 유키는 친구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건 희도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규칙에 기쁘다. 왜냐하면 늑대 의상이 그녀의 얼굴을 가려 다른 암살자들이 그녀를 찾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타카는 그의 누이를 지나치게 좋아하지만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보고 긴장하여 유키 뒤에 숨는다. 이로 인해 타카는 정말 화가 나고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참가자들을 하나씩 밀어붙인다. 이제 유키 팀만 남았다. 그리고 태가는 그가 좋아하는 가수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흥분한다. 그는 타카에게 1대1 대결을 요청하지만 즉시 비웃음을 당한다. 그렇게 타카는 유키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돌리고 유키는 그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타카가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아 그가 그녀를 던져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는 유리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녀의 꼬리를 잡고 갑자기 나카는 유일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연막탄을 사용하고 연기가 퍼지자 타카는 안전한 유리가 아닌 자신의 여동생을 던집니다. 그녀는 왜 나카가 자신을 희생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러다가 희도의 말을 기억합니다. 친구란 함께 어리석은 일과 진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녀는 나카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한편으로는 타카가 자신의 여동생을 전력을 다해 던졌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유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유리는 그에게서 쉽게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는 타카가 갇히다 소스 냄새가 나서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는 그녀에게 뛰어들지만 유리는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그를 저지합니다. 타카를 포함한 모두가 그의 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유리의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생각은 음식입니다. 타카는 그녀에게 아무도 자신과 여동생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자신의 여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키에게 그녀가 친구 관계가 그의 여동생에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한 번 그녀가 상처받는 것을 보았고 2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키에게 여동생이 가짜 친구를 갖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밀쳐내려 하지만 유키는 자신이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갑자기 타카의 모멘텀을 이용해 그를 땅에 던지며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고 나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골대 쪽으로 달려간다. 경기가 끝나기까지 단 20초가 남았고 타카는 유키를 쫓아가며 그녀가 이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유키는 나카에게 곧장 가서 그녀가 이전의 우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카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나카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나카는 이를 듣고 얼굴이 붉어지지만 갑자기 타카가 나타나 유키를 붙잡고 휘슬이 울린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붙잡혔고 비록 나카를 터치하고 그녀를 풀어주었지만
감옥에서 나가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반은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잃게 된다. 타카가 이기고 유키는 2등이면 카츠다 소스가 없다는 걸 알고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언론들이 두 주요 선수를 인터뷰하려고 몰려든다. 나카는 유키가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는 걸 싫어한다는 말을 갑자기 떠올리고 지금 유키는 그걸 숨길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주변을 둘러보며 방법을 찾던 나카는 곧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다시 연막탄을 던지고 몇 초 만에 타카에게는 늑대탈을, 유키에게는 소스탈을 씌운다. 유키가 걱정돼서 히도와 리코가 그곳에 도착하고 나카는 유키가 안전하다고 말한다. 언론들이 타카와 테가에게 몰리는 동안 그들은 유키를 경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학교 건물 뒤편으로 가서 나카는 팀이 지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유키는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친구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하는 유키의 말에 나카는 감동한다. 타카와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도착하고 나카에게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큰 진부로는 유키에게 또 다른 죽음의 시선을 보내며 그녀가 그의 여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카를 다치게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밤에 히도는 나머지 학생들이 라이브 콘서트를 즐기는 동안 유키가 혼자 옥상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문화재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히도는 그녀가 즐겼다는 사실로 요약한다. 유키는 그가 맞다는 것을 깨닫고 히도는 비록 올해는 졌지만 다음번에는 항상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유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녀는 그렇게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오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다음 날 히도와 유키는 나카를 초대하고 그녀는 목표물에 수리검을 던지며 자신의 닌자 기술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박수를 치고 나카는 수줍게 그녀에게 자신은 그리 재능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오빠가 진짜 재능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가끔 이런 힘과 책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냥 평범한 소녀로 살 수 있다면 삶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녀의 말은 유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고 유키는 나카에게 자신도 그녀의 기분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도 평범해지고 싶다고 말하며 그들은 서로의 꿈을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히도는 이 따뜻한 장면을 보며 미소 짓는다. 바로 그때 니타가 그 뒤에 도착하고 드디어 자신의 하렘을 세울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며 이미 2명의 귀여운 소녀가 있다고 한다. 그녀는 오늘 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물으며 자신을 세 번째 옵션으로 제시하고 히도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려고 당황한다. 유키가 나카에게 칼 던지기 기술을 자랑하는 동안 니타는 히도와 함께 다정하게 기대며 천국의 감촉을 느끼고 싶냐고 묻는다. 바로 그 순간 유키의 칼에 의해 그녀의 롤리팝이 산산조각 나고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나무에 던지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다고 말한다. 니타는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끼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저 유키에게 더 조심하라고 말한다. 유키가 그녀를 죽이면 여동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나카는 니타에게 자신도 보통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다. 나카는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니타는 나카가 닌자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니타는 자신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하며 나카의 얼굴을 잡고 유키의 이름을 문제지에 쓴 사람이 바로 나카라고 말한다. 나카는 위협을 느끼지만 니타가 유키의 살기 어린 시선을 느끼자 곧바로 물러선다. 잠시 후 니타는 임무로 중국에 갈 예정이라며 유키의 여동생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유키의 옛집인 용의 아홉, 구룡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너무 깊이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유키는 거기에는 주인님 말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니타는 그들에게 친밀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히도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그때 나카는 사촌인 그와 유키가 정말 사귀는 사이냐고 묻는다. 히도는 당황하며 부인하고 자신과 유키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유키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지만 유키가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그동안 옛 조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곳에서 항상 혼자였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히도는 유키의 마음이 연애 감정이 아닌 가족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 후 히도는 아버지에게서 크리스마스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가 되고 뒷마당에는 두꺼운 눈이 쌓여 있고
마차이는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놀기 시작한다. 희도는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유키는 그를 따라하기로 결정하지만 그녀는 조각하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그녀의 눈사람은 모든 각도에서 변형되어 있다. 희도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녀의 개성을 반영한다고 한다. 유키는 그 말을 믿는다. 그러나 곧 마차이가 그들에게 뛰어들어와 그녀의 눈사람만을 파괴하고 유키는 큰 충격에 빠진다. 희도는 그녀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더 슬퍼진다. 그러다 그는 아빠에게서 전화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서 받는다. 그는 내내 불편해 보이고 유키에게 잠시 리코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유키는 이해하지만 그에게 요청을 한다. 희도가 엄마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정말 추워서 유키가 왜 시장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가 외식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궁금해하던 중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엄청난 인파를 본다. 그는 그들에게 합류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모델처럼 차려입고 희도를 기다리고 있는 유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에 스카프를 두르며 자신이 그 스카프를 따뜻하게 했다고 말한다. 희도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이런 행동을 하니 자신들이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할까 봐 겁이 난다. 하지만 유키는 그의 손을 잡고 이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말한다. 그녀는 희도에게 그들이 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하고 희도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떨기 시작한다. 유키는 그가 이전에 불안하고 불편해 보였을 때 리코에게 조언을 구했고 리코가 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데이트를 하라고 말해줬다고 한다. 유키는 크리스마스이니 그가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당황한 희도는 그녀의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시장을 걸으며 손을 잡고 희도는 다시 유키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희도는 눈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웃으며 얼굴이 붉어지고 그녀의 이름도 눈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녀는 희도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눈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이를 듣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지만 유키에게 끌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날 리코가 와서 오빠에게 유키의 데이트 복장을 고르는 것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그에게 최대의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희도는 어제 일로 아직도 당황해하고 리코에게 유키가 자신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지 묻습니다. 그는 유키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리코는 유키가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 있으며 아직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도는 여전히 믿기 힘들어하자 리코는 아직 커플이 아닌 사람들의 사랑 호환성을 테스트하는 앱을 꺼냅니다. 희도는 그런 앱을 믿지 않지만 리코는 꽤 정확하다고 말하며 친구 중 한 명이 이 앱 점수를 보고 짝사랑 상대에게 고백해서 지금은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 리코는 희도에게 유키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희도의 대답은 긍정적이다. 질문이 더 직접적으로 변하면서 희도는 점점 더 어색해하지만 리코가 로맨틱하지 않은 맥락에서 서로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희도는 없다고 거짓말한다. 단 한 가지 부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유키와의 상호 호감도 점수는 무려 96%가 나오고 리코는 희도와 유키는 이미 커플이라고 말한다. 희도는 더욱 당황하고 바로 그때 유키가 장보고 집에 돌아온다. 희도는 유키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리코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리코는 갑자기 유키에게 희도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질문할 때마다 유키는 더욱 당황한다. 유키는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녀의 점수는 100%이다. 자, 이제 리코는 그녀의 오빠와 그의 하녀 사이에 196%의 상호 애정이 확인되었고 그녀는 유키가 곧 자신의 올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아늑한 테이블 아래 앉아 저녁을 먹고 리코는 희도의 민망한 세부사항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키에게 자신의 유치한 면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당황하지만 리코는 그것을 짐작하고 유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희도는 지금 화가 나 있으며 그는 여동생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를 차려고 하지만 여러 번 성공적으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테이블 아래를 엿보는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유키를 계속 차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한 쿵쿵거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도가 자신이 영화에서만 본 테이블 아래에서의 플러테이션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희도는 자신이 지난 5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둘 다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자
리코는 이것이 두 사랑 새끼 사이의 비밀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음 날 아침, 희도는 유키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당황한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유키가 그의 발소리를 듣고 깨는 사이에 뭔가를 숨기며 밖으로 나간다. 문 밖에 나서자 희도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최근 유키는 너무 많은 악몽을 꿨고 그녀가 기분이 나아지길 원한다면 옆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런 대담한 말을 한 것을 후회하고 그녀와 가까이 있는 것이 어색함을 느끼게 한다. 그는 최근 유키가 항상 곁에 있어서 잠을 잘 수 없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때 유키가 문을 열고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희도는 오늘이 연례 대청소 날이라서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엉뚱한 변명일 뿐이다. 화장실에 가서 씻는 동안 희도는 자신이 영원히 겁쟁이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유키에게 고백하는 것을 생각하자 어릴 적 첫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때 첫사랑은 그의 고백을 거절하며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키는 희도의 대청소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쓰레기를 모두 모은 후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처음 바닥을 닦았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기억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구원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모차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도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유키는 다시 더러운 물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누워있고 모차이는 유키의 머리 위에 서서 수건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키는 그에게 사과하지만 희도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줍고 유키에게 따뜻한 샤워를 하라고 말하지만 젖은 셔츠를 입은 그녀를 보자 그의 심장은 1분에 200번이나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고 즉시 화장실로 달려간다. 유키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에 대해 더러운 감정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떠났던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이 짝사랑하던 사람마저 그를 거절한 후 혼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희도는 유키가 자신을 떠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유키가 문을 두드리며 아침부터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희도는 괜찮다고 말하기 위해 문을 열지만 놀랍게도 유키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며 그녀의 무릎은 그의 베개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걱정을 잊기를 정말 원하지만 희도는 감정이 이미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는 유키에게 여학생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것은 고등학생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난다. 그녀는 희도가 자신에게 지루해졌는지 묻고 이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결국 실패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에 충격을 받으며 희도는 완전히 혼란스럽다. 그는 유키를 위로해야 할지 그냥 도망쳐야 할지 고민하고 결국 그녀가 감기에 걸리기 전에 목욕을 하게 하기로 결정한다. 유키는 순종하고 욕실로 가고 희도는 그녀의 감정이 폭발한 상황에 대한 최악의 반응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문 너머에서 유키도 같은 생각을 한다. 그 순간 이후로 유키는 매우 감상적으로 변하고 사소한 일에도 울며 자신의 잘못이 아닐 때도 사과한다. 그녀는 희도가 무물을 사오는 것을 잊었다고 지적했을 때 처음으로 울고 나중에는 모차이가 너무 살이 쪘다고 말할 때 다시 울게 된다. 그녀는 그를 과하게 먹여서 미안한 것이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거리에 고양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거나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도 울며 사과하기 시작한다. 희도는 그녀에게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악몽을 꿀 때 옆에서 자게 허락하지만 그 때문에 그는 조금도 잠을 잘 수 없다. 그는 새해 전날 낮잠을 자기로 결정하고 유키는 집안일로 바쁘다. 유키는 곧 그에게 장 보러 가자고 요청하러 오지만 그는 사라져 있고 곧 돌아올 거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 메모를 읽고 유키는 약간 기분이 상하지만 모차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간다. 그녀가 자주 가던 시장은 연말이라 완전히 문을 닫았고 유키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인 슈퍼마켓에 가야 한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위해 로스트 비프를 사기로 결정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니 희도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도 로스트 비프를 사왔다. 유키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또다시 실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한참 후 그녀는 진정하지만 식사를 시작하자 다시 울음을 터뜨린다. 희도는 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는 유키를 행복하게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울리고 말았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자기로 결심하고 유키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준다. 다음 날 새해가 되었고 리코는 히도와 유키를 데리고 새해 첫 참배를 가기 위해 그곳에 온다. 유키는 히도가 너무 깊이 자고 있어서 깨우기 힘들다고 말한다. 리코는 이렇게 특별한 날에도 늦잠을 자는 히도가 불만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새해뿐만 아니라 그의 생일이기도 하다. 유키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주인의 생일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리코는 유키가 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유키는 자신의 눈물샘이 고장 난 것 같아서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안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리코는 이해한다. 리코는 친구들과 함께 신사에 가기로 결심하고 유키에게 히도를 잘 돌봐주라고 말한다. 유키는 안으로 들어가 히도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나카가 히도에게 문자를 보내 유키와 함께 신사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유키는 나카와 함께 가기로 하고 신사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나카와 세련된 옷을 입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카는 유키가 혼자 온 것에 놀라지만 유키가 새해 첫 신사 참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카는 이날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소원을 빌고 올해의 운세를 알려주는 오미쿠지를 뽑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키는 운세를 뽑기로 하지만 불확실한 운세에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것들을 잃고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카는 유키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유키는 이것이 올해 히도와 헤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키는 히도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고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하며 그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도와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카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자신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때를 유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랬다고 말하자 유키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나카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너무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때 눈물이 넘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눈물을 마음껏 흘리라고 유키에게 조언합니다. 계속 울면 슬픔은 지나가고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키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아지고 나카는 신에게 소원을 빌러가기 전에 마음껏 울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소원을 빌기 위해 신사에 가고 유키는 히도와 모든 친구들과 계속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한편 히도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고 아버지는 드디어 돌아온다. 히도가 전화를 받기 위해 일어나지 않자 아버지는 혼자서 조용히 집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반면 유키는 나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이 히도의 생일이라고 말한다. 나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나서 유키에게 좋은 선물을 사서 둘이 단둘이 있을 때 주라고 말한다. 유키는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고 나카는 히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가츠다 가게에서 사는 돈가스지만 나카는 그것이 생일 선물로는 특별하지 않다고 말한다. 유키는 좀 더 생각해보고 히도가 액션 피규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이 액션 피규어라고 불린다는 것을 모르고 나카에게 히도가 인형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나카는 똑똑한 아이이고 그녀는 유키를 액션 피규어를 파는 가게로 안내합니다. 그녀는 히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발견하고 그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나카는 그녀에게 이건 복권 같다고 말하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키는 즉시 작업에 착수하지만 몇 번의 시도 후에 반짝이는 것만 나오고 크랙에 빠진 루카리오처럼 보이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하고 나카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때 한 매력적인 남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유키에게 가츠아 기계에서 원하는 장난감을 얻기 위한 주문을 배우고 싶냐고 묻습니다. 유키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 남자는 그녀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눈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눈물 속에 살고 있어 자신감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오늘 정신병약을 잊어버린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며 유키에게 기계가 자신에게 반응하게 하려면 결달력과 살기 본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키는 너무 절박해서 그의 말을 믿고 이번에는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하면 가츠아 기계를 죽이겠다고 사실상 위협한다. 나카와 그 남자는 그녀의 강렬함에 충격을 받지만 놀랍게도 이 속임수가 통하고 그녀는 루카리오를 얻는다. 유키는 기뻐하며 남자에게 감사하고 그는 자신도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했던 때가 있었기에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쇼핑을 하러 가고 유키는 그가 멋지고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리코는 희도를 머리에 가라대로 가격해 깨우고 생일에 언제까지 잘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아빠가 곧 집에 올 거라고 말하고 희도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유키가 신사에 간다는 쪽지를 본다. 희도는 그 쪽지를 읽고 당황한다. 왜냐하면 아직 유키에게 아빠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코는 그가 함께 살았으니 그걸 더 일찍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들은 갑자기 희도를 아래로 끌어내리며 그는 가족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도 엄마가 떠났던 날을 기억하고 아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아빠의 얼굴에 무서운 표정이 드는 이유조차 물어볼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곧 아빠는 해외로 일하러 가서 집에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이혼의 이유를 물어볼 기회를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 이제 유키를 아빠에게 소개할 생각을 하니 아빠가 둘 다 화낼까 봐 두렵다. 갑자기 그는 과거의 회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자를 받는다. 그것은 나카로부터 온 메시지로 유키가 나쁜 제비를 뽑았으니 응원해주라고 한다. 몇 초 후 유키는 부풀어 오른 눈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빠르게 하녀 옷으로 갈아입기로 결심한다. 희도가 즉시 그녀에게 아빠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그녀가 암살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조언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만두기로 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키를 숨기려 하면 그녀가 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 쏟은 노력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그녀를 무조건 보호하겠다고 다짐한다. 리코는 그를 아부하며 리즐러라고 부르지만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유키의 얼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요청한다. 그들이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고 그는 유키가 시장에서 만난 바로 그 매력적인 아빠이다. 리코는 그에게 달려가서 포옹하지만 희도는 꽤 긴장하고 거리감을 느낀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유키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올 때쯤 아버지는 그녀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 앉고 희도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는 유키의 예전 스승을 알았다고 언급하며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말한다. 그들은 그가 그녀의 옛 스승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스승은 그의 죽음 후에 그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희도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으며 마치 부모님의 이혼 때처럼 자신만 소외된 기분을 느낀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아빠나 유키에 대해 몰랐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갑자기 항상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정하고 있었으며 진실을 알기 위해 그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동안 그의 아빠는 유키와의 대화를 마쳤고 리코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한다. 리코는 그에게 희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하룻밤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희도가 자신의 생일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답한다. 그는 희도가 16살이 된 것을 축하한 후 그와 그의 이혼한 아내가 준 선물을 건넨다. 그는 그 후 회사 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해외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희도로 하여금 이번에도 아빠와 제대로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아빠와 리코가 택시에 앉아있을 때 희도는 자신의 망설임을 극복하고 택시 문을 잡고 아빠에게 유키가 여기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다가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았고 희도는 유키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결정을 따르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떠나고 희도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경험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뒤에서 유키는 희도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들떠있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유키에게 전화를 넘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유키에게 희도가 그녀 덕분에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그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합니다. 유키는 감정이 벅차올라 전화를 끊고 희도에게 야경을 보러 가자고 용기를 내어 요청합니다. 그가 동의하자 그녀는 그를 안고 옥상으로 점프하며 심장이 이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헐떡이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유키는 그에게 생일 축하를 하고 그를 위해 사온 액션 피규어를 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그것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다시 울기 직전이지만 희도는 이제 그녀의 감정을 이해한다. 그는 그가 그녀와 솔직한 대화를 피하려 할 때 그녀가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기로 결심하고 이 액션 피규어가 부모님이 함께 계셨던 어린 시절 그가 가장 좋아했던 쇼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과 어머니가 떠난 이후 아버지를 피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희도는 유키에게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가족처럼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말을 들은 유키는 가족을 떠올리며 다시 울기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다. 그녀는 희도에게 정말로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묻고 그는 성급하게 그녀에게 오직 그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녀가 자신도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뒤에 로맨틱한 감정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이 나올 차례가 된다. 방으로 돌아온 희도는 눈물을 쏟으며 유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를 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는 유키가 사랑에 관한 일에서는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유키는 주방에서 양배추를 썰고 있을 때 갑자기 희도의 고백이 떠오른다. 그녀는 그의 미소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고 낯선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는다.